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대선 출마를 조금 기정사실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매우 중차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붙었던 대선은 저도 참여했지만 정말 경제나 안보나 교육이나 외교에 대한 논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 선거였고, 그 결과 우리는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를 가지고 다투던 두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도 그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큰 틀에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극우화되어가는 일부 세력의 모습들, 우리가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정말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폭동이나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신 뒤에 교육, 경제, 외교 등과 관련된 현실이나 이제 문제점, 개선 방향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오늘 연설하시는 그 내용이 이 앞으로 발표하실 공약의 큰 밑그림이라고 봐도 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처음에 공약을 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논쟁적인 공약들을 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위기와 미래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제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대안으로 바우처 제도 도입하자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갈라치기니 무슨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작금의 지하철 적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그 반대만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개혁을 얘기해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파퓰리즘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미래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공약에 많이 담아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교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대통령들이 해외 외교 현장만 가면은 나무토막처럼 서 있고, 급기야는 정작 외교 무태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걸어 내려오면서 자기 수행원들과 잡담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걸 만들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외교를 전용기 타고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저는 이건 인물론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공약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보시면은 보수 진영의 착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보수 교육감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교조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또 뭐 왜 교육감 나오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정치 유튜브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만 나가다가 보궐인데도 보기 좋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교육관도 냉정하게 다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문제를 계속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서히 AI와 로봇으로 대체돼가는 현실이 이미 목전에 다가온 겁니다. 제가 정책을 논의하면서 만난 판교의 많은 IT업체 사장님들이 얘기해준 바로는, 이미 판교의 IT 개발자 초봉이 재작년에 7천만 원 가까이 하던 것이 4천만 원대로 내려온 회사들이 많다. 왜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일자리가 초급 일자리다.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 이제 취업해서 더 스킬을 키워나가고 초년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해답은 교육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이제 아까 보수적 교육관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내용을 빼주고 난이도를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충분한 인재를 공급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 부시 정부에서 낙오방지법 NCLB라든지 아니면은 오바마 정부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확 높이기 위한 노력했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도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에 갖다 놓을 돈이 그렇게 몇 조씩 있다 그런다면은 그 돈이야말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방점을 찍고 대한민국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말고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한 네, 방금 전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헌에 있어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항상 소비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먼저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이런 얘기들로 나올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결국 지도자 개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사실 어떤 제도 하에서도 저런 빌런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 분점에 대한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상을 넘어선 범위에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국면이니까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은 저는 즉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권력자가 가진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 하나 잘된 사람 뽑아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도 지금 항상 변할 수 없는 것을 여기지만은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5권 분립을 가져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감찰권이나 아니면은 그 입시를 관리하는 학습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구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권력 분점을 해야 되고 저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처럼 국회에 배속되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처들도 이거는 뭐 헌법 사항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부 조직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눠진 부처 조직 체계상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들 아니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나갈 때 이런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안 했다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여가부 폐지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노동 문제와 합쳐가지고 노동인권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이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90년대 후반처럼 여성 인권만이 아니라 다양해지기 때문에
노동인권부를 확대 개편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폴라당 여사업 폐지만 발표하게 된 것이었겠죠. 이번에도 보건복지부를 놓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분야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경제부처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 업무를 달아놨고 그 안에서 경제부처 관료들이 장관을 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정말 다양한 부처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묵혀놓고 있는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헌과 더불어가지고 정부를 확실하게 혁신해내야 되고, 물론 미국에서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정부 효율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과감하게 공공섹터에 방만한 부분은 다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낭비되는 비용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없애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은? 네. 오늘 명시적으로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 네.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대선이 있다면은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40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축하받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보수 진영을 사랑했던,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비애와 허탈감의 연장선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27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정치를 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저 가지고 있던 꿈은 제가 하고 있던 교육봉사단체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해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를 푸는 공간이 저에게 주어지리라는 기대를 너무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콩 반쪽도 나눠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13년,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 들어오기 전에 왜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욱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기조 발언할 때 그 말이 진실이었을 겁니다. 제가 동탄에서 이거 많이 외치고 다녔었는데요. 그 사다리가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상계동에서 어릴 때 살아오고 공부만 잘하면 잘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에 어쩌면 속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와봤더니만은 그래도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정치인 2세도 아닌데 젊은 나이에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이 홍대바닥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너무 감격스러운 경험이고요. 근데 이 경험이 작게는 제가 항상 선거 때 동탄의 아이들, 상계동의 아이들, 넘어가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그런 지향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도 실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선거 아무리 도와도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솔직히 지금 그 자리에 도전하신 분들 제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들 저와는 관심사가 너무 다르세요. 예. 저랑 너무 관심사가 달라가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사기도 당해봐가지고요. 저는 당대표 하면은, 아, 이제 드디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는데요. 그 콩반쪽도 못 나눠먹는 그 졸렬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중차대한 일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 후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론 외에 뭐가 나와 있나요? 네. 지금까지 저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 그분들 아는 분들이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